네, 안녕하십니까. 나는 경원이다. 이한철입니다. 오래간만에 제가 인사드렸는데, 저도 뭐 업무 좀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기록용으로 원래 이제 유튜브를 찍고 있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이나, 여러 가지 사회 사건, 사고나 뭐 이런 것도 좀 제가 유튜브로 좀 올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경비업은요,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경비업 담당, 그러니까 관할 경찰서마다 우리 경비업체는 배치 신고하고 나가게끔 되어 있죠. 경비원들을. 그래서 이제 배치 신고하는 과정에서 생활안전계 경비업 담당 반장님들이 모든 걸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생활안전계 경비업 담당님의 모든 행위는 관할 관서장의 허가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관할 관서장이 관리와 지휘 감독을 그 생활안전계의 경비업은 담당자 보고 위임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치 신고를 넣게 되면 관할 경찰서 서장에게 신고하는 거죠. 근데 모든 일 처리는 생활안전계 담당 경비업 담당 반장님이 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어떤 이런 이제 생활안전계와 사실 굉장히 그 이해관계가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인원이 교체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한 뭐 1년도 안 돼서 바뀌는 경우도 있고 생활안전계가 이게 이제 경비업법을 달달 외웁니다. 보통 이제 담당 반장님들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경찰서 조사계나 또는 여러 가지 뭐 교통계나 나눠진 것보다 이 경비업법 자체를 다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이 경비업법을 운영했던 사람이 굉장히 잘 알죠,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담당께서 바뀌시면 해석의 이제 이해가 물론 지침에 대한 경찰청의 지침도 보겠지만 또는 그 먼저 뭐 선임자나 또는 뭐 계장님이나 여러 거기 있는 분들한테 뭐 조언도 받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뭐 지휘 체계도 뭐 도움받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이 조금 반장님들이 교체가 됐을 때 이 경비업법의 해석을 조금 경찰청의 입장과 또는 이 경비업법의 취지에 반하는 또는 조금 어떻게 얘기하면 갑의 역할, 저희들이 받을 때는 그 갑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죠. 왜 그러냐면 저희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담당 경찰서에 배치 신고를 해야 되는 입장이죠. 그런데 저희들은 경비업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저희들은 일반 의뢰인들에게 어떤 대가를 받고 거기에 맞는 경비원을 보내드리고 또 그 현장에서는 경비원을 통해서 미리 안전조치 또는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 역할이 되면서 경찰과 우리 경비원들, 이 경비업법 또는 이 경비업체와 경찰과의 관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동반자이지 서로의 협력 관계지 그거를 경찰에서 어떤 상위 저희 경비업체가 경찰 담당 경찰 생활안전계 경비업 담당 그 직원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전화가 오셔서 뭐 물론 이제 대부분은 수고 많으십니다. 뭐 날도 뜨거운데 뭐 이렇게 힘드신데 이렇게 배치 신고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안전 조치는 일요일에 한 게 뭐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가끔은 거두절미하고 적발시계 위주. 예.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복장이 왜 색깔이 조금 틀리냐 뭐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실제 구두 색깔이 틀리다고 해서 뭐 그냥 집에 보내는 경우도 있었고요. 뭐 현장에서 경찰과 저하고 막 싸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죠.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막 경찰청에 민원도 넣고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생활안전계 경비업 담당 반장님들께라는 제목을 붙여서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새로 오시는 또는 이 경비업을 담당하시는 반장님들께서 저같이 이런 어떤 뭐랄까 일반적인 시설 경비만 하는 어떤 그런 업체가 아닌 매일매일 현장이 틀린 신변보호 전문 업체가 대부분 집단면회 현장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특히 경호업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 경비업체 중에 저희 경호를 전문적으로 하는 걸 경호업체라고 이제 보통 지칭을 하지만 실제 저희 이 경호업체들과 관할 경찰서 간의 이 행정적인 또는 법적 행정상의 문제 때문에 20명 이하로 들어가는 것은 일용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배치를 다 하고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배치를 해야 제가 문제가 생기면 경찰의 협조도 정확하게 구할 수도 있고 또 민사나 형사적으로 진행될 때 배치 신고서나 여러 가지 내용을 제가 확인시킬 수 있고 또는 증거 자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배치 허가를 꼭 받는 위주입니다. 그런데 집단면회 현장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뭐 시설경비나 신변보호 업무도 자체 그냥 일용직 계약을 쓰게 되면 그냥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비업법을 통해서 경비업자가 보통 대표이사 양벌 규정이라 사고가 나면 대표이사까지 처벌을 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 경비업법이 제가 이제 예전에도 위헌소송도 넣고 여러 가지 뭐 이의제기도 하고 했지만 사실 우리 경비원의 결격 사유라든지 이제 제가 경비업법을 쭉 훑으면서 하나하나씩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경비업자로서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과다한 행정 업무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배치 신고하는 것을 기피하는 거 아닌가. 사실 저희 업계에서의 기본적인 룰은요, 배치하는 게 바보입니다. 거의 배치 안 하고 들어가야 내가 경찰한테 뭐 이렇게 딴지 걸 것도 별로 없고 뭐 경찰이 우리한테 뭐 지시 내릴 것도 없고 굉장히 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과연 이 경비업법이 과연 이 법 때문에도 문제가 있지만 관할 경찰서의 담당께서 과연 이 경비업법의 취지와 이 경비업법을 활성화하기 위한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경비업자들이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경비업을 영위하는 거 아닌가. 이 경비업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일선에 어떤 사고가 날까 말까 하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옆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크죠. 여성 혼자가 새벽 2시, 4시에 길거리를 돌아다닐 때 혼자 돌아다니는 것과 또는 어떤 뭐 고등학생이라도 될지 뭐 아니면 어떤 어린 뭐 한 학생이라도 같이 동반하는 것은 사고를 유발하는 어떻게 보면 우발적 사고를 예방하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제가 제안하기도 했지만 경찰청에서 우리가 스토킹 관련된 뭐 예산도 받아서 앞으로 우리 민간 경비원을 뭐 효율성 있게 진행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던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경비업법의 취지를 갑과 을이 아니고 우리 경비업을 활성화시킬수록 경찰의 어떤 역할이 어떻게 보면 경비원이 나가서 사고를 예방하면 경찰도 좋고 국가도 좋고 국민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비원이 정당하게 나가려고 하는데 경비원이 정당하게 나가질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면 우리 경비업 담당 반장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입장을 먼저 조금 헤아려 주십사 해서 제가 앞으로의 내용을 조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까지 저도 이제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욱하는 막 성격이라 저는 이걸로 먹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이 이런 경호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들쑥날쑥이죠. 일이라는 게. 어떤 때는 일이 있고 어떤 때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하나가 들어오면 신변보호가 하루짜리가 들어오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뭐 단가를 끊고
돈 몇만 원 남기려고 만약에 인원을 내보내려고 배치 신고를 하면 이 배치 신고할 때부터 경찰서에서 뭐 어떤 현장이고 뭐 이런 걸 물어볼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도한 어떠한 것을 달라. 예, 제가 배치 허가를 낼 때 각서를 받는 경찰서도 꽤 있거든요. 어떤 각서냐 하면 불법 행위를 하지 않겠다. 제가 경찰청에 경비업 허가를 낼 때는 이미 제가 합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경비업 허가를 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뭐 한 10년, 15년 전에 이제 노사관계에서 뭐 구사대 역할, 옛날 뭐 한 20년 뭐 이럴 때 어떤 용역 깡패 막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이제 이런 법이 좀 강화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게 이제 경비업법 자체가 허가를 받으면서 이러한 법이 개선이 됐지만 이 법이 굉장히 너무 과하게 됐다 보니까 그러한 것을 방지하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경비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비업을 편법화해서 오히려 경비업 허가를 안 받고 일용직으로 들어가서 일을 보는 이런 경우를 만들지 않나. 이거는 좀 사회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제가 많이 질의도 올리고 신문고도 올리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행정 절차가 굉장히 간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좀 복잡합니다. 그 이제 하나씩 제가 이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은 이제 이 경비업법을 지금 이제 제 영상을 보시면서 경비업 담당 반장님들께서도 이 경비업법을 아마 통달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경비업법을 한번 보시면서 해석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이제 특수경비나 이런 거는 조금 저희들하고 틀리니까 특수경비 사업은 1년 동안 배치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고 원자력 병원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우리나라 국가 기관을 지키는 것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요대로 뭐 진행하시면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관련된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경비업법에 이 이제 시설경비 업무라고 돼 있죠. 정의라고. 이 시설경비 업무의 정의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 이하 경비 대상 시설이라 한다. 이런 장소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이제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보안요원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보안요원이 그러면 어떤 뜻이죠? 우리 담당 반장님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시설 경비 업무는 말 그대로 쉽게 생각하면 아파트 경비, 건물 경비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경비원이 주된 경비 업무일 수 있겠지만 보안을 주로 하는 또 업무가 있어요. 그럼 온라인 보안도 있고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보안이 있죠. 내가 화재나 뭐 이런 경비는 따로 있지만 보안 업무만 담당하는 또 보안 요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어떤 내부에 들어올 때 사진을 못 찍게 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행위를 하는 어떤 그런 요원들. 그러니까 어떤 내부의 어떤 자료나 이런 것을 유출할 방지하는 보안 전문 요원 이런 업무가 빠져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제 제가 지금은 멀티플레이라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뭐 유튜브도 올렸지만 신변보호 업무는 모든 경비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제가 유튜브를 올리긴 했는데 사실 신변보호는 개인에게 들어가서 신변을 여기 보시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신변보호 경호원이 들어가면 어쩔 때는 운전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비서 업무도 하고 어떨 때는 개인 트레이닝 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멀티플레이죠. 시대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어쩔 때는 저택을 들어가서 의뢰인께서 저택에 머물 때는 그 저택을 지키는 경비, 시설 경비 업무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 가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설 경비 업무는 여기에 보안 업무까지 포함이 돼야 됩니다. 시대를 아직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하다못해 이제 저희가 좀 하는 만약에 대기업에서 어떤 신품이 나온다. 그러면 신제품이 나올 때
어떤 현장에서 뭐 이런 걸 가지고 누구한테 보여줄 때 보안 업무. 예. 이게 전부 다 보안이거든요. 그러면 사진을 못 찍게 하는 보안 업무.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어떤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보관하고 운송하는 업무. 네. 그런 것이 다 보안 업무거든요. 여기에 보안이 조금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담당께서도 좀 그런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변보호, 뭐 호송이야 그런 마찬가지 호송이고, 호송에서 이제 하나 빠진 게 뭐냐면, 운반 중에 있는 현금, 유가증권, 기금속 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 화재 등 위험을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호송 경비는 실제 우리가 호송차, 현금 호송차 여러분들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 현금 호송차에 현금이나 금괴나 귀중품을 넣고 호송하는 거. 이걸 호송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호송 업무에는 이런 차를 가운데 놓고 앞에서 콘보이 하거나 뒤에서 콘보이 하는 이 콘보이 호송차도 있습니다. 원래 호송 업무가 이러한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콘보이 업무 또는 뒤에서 콘보이 따라가면서 이 차에 대한 차선도 잡아주고, 이 차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안전조치를 하는 그런 비상으로 호송하는 호송 차량, 경호 차량.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포함이 좀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변보호 업무. 아까 말씀드린 신변보호 업무는 모든 경비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택에서도 기계 경비를 실시할 수 있거든요. 신변보호 우리 경호원이 들어가서 저택의 CCTV나 여러 가지 무인 경비 이런 것을 설치해서 상황실에서 그것을 전부 다 감시하고 있다가 의뢰인이 나갈 때 다시 세팅해 놓고 또 수행도 하고 갔다 와서 그걸 또 보안을 지키고 경비 업무를 진행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정의가 사실 조금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는 게 이제 제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5항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2조 5항입니다. 집단 민원 현장이란 다음 각목의 장소를 말한다. 아마 경비 업무 담당 반장님께서는 앞으로 집단 민원 현장에 대한 배치 신고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집단 민원 현장이 제가 맨날 제기했던 게, 여기 보시면 전부 다 뭐 어떤 뭐 이해 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여기 보면 이해 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그러니까 도시 주거 환경, 정비사, 보통 이제 재개발 사업이라고 그러죠. 관련하여 이해 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특정 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주주총회와 관련한 이해 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이게 우리 보면 여기 보면 건물, 토지, 부동산 보통 뭐 유치권이 좀 많죠. 유치권이나 관리권, 건물에 대해서 관리권, 운영권, 점유권 이런 거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장소. 그러면 다툼이 있는 장소는 우리 담당 반장님들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냥 재개발이라고 하면 다 그냥 집단 민원으로 받아 주십니까? 그런데 재개발인데 이해 대립이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집단 민원입니까?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담당께서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때까지 이해 대립이 있어 정보과에 알아봐서 신고된 내용도 없고 112 신고도 한 번도 안 했고, 근데 비대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그 조합 총회를 한다. 근데 이때까지 다툼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반장님께서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그냥 집단 민원을 받는 거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반장님들께서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사실은 반장님께서 판단하는 거죠. 시설 경비로 들어가도 똑같습니다. 어차피 배치된 경비원이고, 배치된 경비원이 합법적으로 소극적 방어로 했을 경우에는 112 신고하고 체증하고, 그럼 경찰이 투입하고 거기에서 안전조치 진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집단 민원으로 들어가도 똑같죠. 행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이제 예전에 경찰청에 질의를 해서 과연 이 다툼이 있는 장소를 어떠한 기준을 경찰청은 내리고 있느냐. 자, 그러면 112 신고된 게 몇 번 돼야 되느냐? 정보까지 접수가 돼야 되느냐? 예. 보통 경찰청의 답변은, 다툼이,
있었거나 다툼이 확실하게 있을 것 같은 경우는 집단 면허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여튼 조금 우리 반장님께서 의아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 하나 꼭 주의하셔야 되는 게 집단 면허 현장이라는 것은 스페이스입니다. 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에 대한 그 장소에서의 다툼이에요. 그러니까 주주총회 빼고 나머지 이제 대부분의 시설물 다 뭐 점유권, 운영권, 막 관리권, 유치권은 다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 대해서 과연 그 땅을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 누가 차지하고 있는데 누가 다시 배치를 해요. 예, 점유권자가 있는데 다시 배치한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이게 이제 배치는 하는데 이 점유권 장소 안에는 안 들어가고 바깥에 배치하겠다. 예. 사실 의미는 없지만, 자기네들도 관리권을 주장하고 있고, 이쪽도 권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민사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렇게 대치하겠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받아주는 거죠. 그런데 미리 점유가 돼 있는 상태에서 뚫고 들어오는 행위는 아무리 이 사람이 어떤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물리적 행위는 다 범법 행위죠. 그러니까 이 행위, 물리적 이 행위만큼에 대해서는 다 처벌받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정확히 주지하시고 배치 신고를 받아주시는 게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지금은 이러한 장소, 유치권, 점유권, 관리권, 운영권 이런 거 전부 다 집단 민원으로 그냥 받으시는 게 원칙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그 경비업자 입장에서 봐도 아무 다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인원이 3명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경비업자 입장에서는 3명이라 그러면 경비지도사가 1명이 더 들어가니까 4명에 대한 인건비를 청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의뢰인이 볼 때는 아니 나는 3명만 필요한데 왜 일도 안 하는 경비지도사가 필요하지? 예, 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이 나가는 겁니다. 근데 복잡하죠. 48시간 전에 배치를 해야 되니까 갑자기 내일 있는데 연락이 오면 배치 신고 못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19명까지는 20명 이상 배치할 때는 이 경비업자의 의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도급인의 의무입니다. 7조 2항입니다. 7조의 2. 경비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 누구든지 제4조 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자의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집단민원 현장에 경비 인력을 2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에는 그 경비 인력을 직접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주 등이 집단민원 현장 발생 3개월 전까지 직접 고용하여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건 뭐냐면 다만 시설주 등이 집단민원 현장 발생 3개월 전까지. 그럼 뭐냐면 1년 동안 내가 자체 경비원을 40명 쓰고 있어요. 건물에. 이 인원을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집단민원 현장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19명까지는 그냥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집단민원 현장이 아닌 곳은 일용직으로 100명이든 200명이든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집단민원 현장에 경비 인력 2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에는 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집단민원 현장이 아닌 곳은 100명, 200명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집단민원 현장이 대부분 조금 문제가 있는 현장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의뢰인들이 48시간 전에 배치해야 된다는 걸 과연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잘 모르죠. 대부분 모르십니다. 이 경비업자도 사실은 이걸 48시간 전에 왜 배치해야 되지라고 의문을 갖는데 일반인들이 과연 이게 어떻게 알겠습니까?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자기가 정말 리스크에 당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쳐들어올 것 같은데 내일 당장 필요해요. 근데 내가 합법적으로 쓰고 싶은데 이게 집단민원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라. 이게 어렵네요. 일례로 건축주가 있고 시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건축주는 이미 80%, 70% 돈을 다 줬는데 시공사가 준공을 안 떨어뜨리고 계속 돈을 더 달라 그러고 뭔가 유치권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직 점유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건축주가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전 세계에 우리나라만 있는 유치권이죠. 재산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 그걸 안 막으면 계속 돈 줄 때까지 그 건물을 짓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은행 이자는 은행 이자대로 줘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유치권 싸움이 꽤 큽니다. 또는 반대로 돈을 30% 40%밖에 못 받았는데 돈을 안 주고 있어요. 준공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돈을 더 빨리 달라라고 하는 시공사 입장에서 유치권을 빨리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경비원을 요청하고 싶은데 바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9명까지 자체 경비원, 이게 집단민의 현장이기 때문에 19명까지 쓰는 거죠. 일반 시설인데 100명, 200명 그냥 쓰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 행사장, 여기 보면 우리 이제 지금 집단민의 현장, 정의에서 내려다 보면 5항에 집단민의 현장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100명 이상이 바에 보면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문화예술체육 행사장. 그러니까 행사장인데 100명 이상이 모이는 거는 집단 민원을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행사장이 왜 민원이죠? 이게 민원인가요? 시설 경비에 혼잡 경비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얼마 전에도 경찰청에서 이러한 내용을 좀 알고 이러한 걸 조금 풀어보겠다고 하는 의지도 있으십니다. 제발 빨리 이런 행사장은 좀 빨리 풀리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행사장에 안전요원이 10명이 있는 거하고 100명이 있는 거하고 여러분들 일반 누구한테 누가 더 안전하겠습니까? 압사 사고가 일어날 때 10명이 막는 거와 100명이 막 순차적으로 막는 거는 차이가 크죠. 돈이 없어서 100명을 못 써서 그렇지 웬만하면 사람을 많이 써야 안전요원을 많이 써야 안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반장님들 안 그렇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쓰게끔 하고 더 많이 인원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행사장은. 제발 빨리 풀리기를 바랍니다. 이거에 대한 개념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그렇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정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이 집단민의 현장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다툼이 있는 장소, 그냥 지금은 아직 바뀌진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제안한 건 있지만,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장소는 웬만하면 집단민원으로 경비업자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하거나 이렇게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을 때라든지 또는 인원이 적게 들어갈 때는 일용직으로 그냥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비업의 허가, 이거는 뭐 이제 허가 당시에 그런 거고, 뭐 지금 보면은 요번에 입법 개정이 하나 예고가 들어왔어요. 원래 시설 경비 업무를 하려면 경비원 20명을 보유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창업이나 경기도 어렵고 활성화 방안에서 경비원 10명만 이렇게 보유하면 경비지도사 1명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허가를 내주자 이렇게 하는 뭐 제도인데, 근데 이런 거는 입법 예고가 빠른데 정작 우리 경비업자들이 좀 필요한 이 법 개정은 참 이렇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정말 뭐 참 이게 좀 답답한 상황인데요. 이런 거 입법 예고도 잘 되고 뭐 경비 지도사 뭐 이런 거 바꾸는 거는 굉장히 또 잘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경찰하고 인맥이 없어서 제가 뭐 그런 건지 우리 경비협회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이런 신변보호나, 왜냐하면 지금 벌써 올해만 해도 스토킹 관련돼 가지고 사건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스토킹 관련돼서 실제 개인 신변 보호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개인 신변 보호가 어떻게 보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 안전은 더 안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민간 경호원들을 뭐 이렇게 제안해서 뭐 이렇게 그 예산도 받고 앞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묻지마 또는 여러 가지 계획적인 남녀관계의 리스크, 제가 이제 그런 것도 올렸지만 그런 리스크 관계에서의 선진국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국가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역할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간 경비의 어떤 중요성은 이런 개인 신변 보호나 이런 행사장 정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사실 일반 건물에서 지금 우리 그 아파트 경비원들께서 뭐 하죠?
사실 얼마 전에도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뭐 차도 빼줘야 되고, 뭐 택배도 뭐 해줘야 되고, 심부름도 하고, 뭐 그런 거 이제 조금 금지되긴 했지만 지금은 사실 아파트 경비원들께서 아파트에서 어떤 사건 사고가 나는 게 경비원이 부당하게 뭐 대우를 받아서 자살하거나 막 상황이 일어나서 사건이 일어나는 게 여러분들 TV로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일반적인 우리가 시설 경비에서는 사실 크게 큰 사고는 사회적 사건 사고는 없거든요. 오히려 경비원들에게 너무 많은 업무를 시키거나 경비원들에게 무시했거나 문제가 됐던 거지. 근데 이제 사회의 어떤 문제는 이 개인 신변 보호를 하는 경호업체들이 사실 이런 걸 담당하기 때문에 사실 이 경찰과 이런 신변 보호를 전문하는 이 경호업체 간에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어떻게 보면 한 달 동안 경호를 했다가 비용에 부담이 돼서 그 다음에 경호를 써야 되지만 못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가 경찰서에 그런 경우에는 제가 담당께 전화도 한번 드려요. 이런 분이 계시는데 비용이 없어서 이 주소를 알려주고 그 카날 우리가 지구대에다가 좀 얘기를 해서 이분이 이렇게 몇 시에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주변의 순찰을 조금 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한번 제안하기도 합니다. 부탁드리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돈이 없어서 못 쓰시는 분들, 사고를 예방하고 너무 무서워서 잠을 못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 정말 이 사회적 어떤 약자, 이런 것은 국가가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저희 경비업체는 운영을 하려면 인건비는 최소한에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경비업체와 이 경찰과의 관계는 이게 굉장히 좀 이게 상호 보완하면서 막 빨리빨리 막 긴급하게 서로 협력하는 관계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것을 꼭 생각해 하시면서 조금 업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10명 이상 이렇게 바뀐 거는 제가 볼 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많은 경비업체가 많아야 우리 사회도 안전해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결격사유 이렇게 나옵니다. 임원의 결격사유, 경비원, 요거는 사실 경비원의 결격사유, 이게 이제 성범죄 조회랑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경찰청과 막 싸우고 막 서울청하고 싸우면서 아마 담당 반장님께서 아실 겁니다. 성범죄 조회라는 거는 아동 청소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리 감독을 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성범죄 조회와 범죄 기록 조회가 나눠집니다. 범죄 기록 조회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경비업자가. 보통 경비업자는 보통은 병원이나 시설에 들어갔을 때 채용을 하기 전에 이 친구가 성범죄가 있나 없나. 우리가 이제 병원에 계속 근무를 쓰거나 또는 아파트에 계속 근무 쓰려면 이 아파트에는 아이들도 많고 여성들도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력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규정을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되는 게 성범죄, 아청법에 관련된 성범죄 조회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채용 전에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간 유효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생활안전계 담당 반장님들께서 너무 이게 이제 업무에 투철하시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남양주에 저희가 이제 관할인데 남양주에 배치하는 것보다 전국에 배치를 다 하죠. 우리가 행사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개인 신변은 부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대구 전국에 배치를 다 넣습니다. 근데 그렇게 배치를 넣으면 배치 신고서는 경비업법에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넣으면 이 명단에 대해서 성범죄 조회를 넣으라 그래요. 얼마 전에요. 그래서 성범죄 조회를 다시 또 그걸 넣으려면 성범죄 조회서를 띈 거를 또 찾아가지고 또 그거를 또 팩스나 이메일로 또 넣어드려야 되거든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이. 그리고 이 지금 성범죄 조회라는 거는 아동 청소년 관련된 법률이기 때문에 경비업자가 경비를 하기 위해서는 경비업법에만 해당이 되는 경비원 배치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관리 감독이라는 그 이유로 성범죄를 확인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우리 지금 하는 우리 프리랜서들이 대부분이 많거든요, 전국에. 그러면 이 프리랜서 경호원들은요, 배치 신고를 하면 그 범죄 기록 조회를 이미 합니다. 근데 범죄 기록 조회와 성범죄 조회를 제가 이렇게 따져봤더니 성범죄 조회에서 범죄 기록 조회가 더 많고요. 그 범죄 종류가. 성범죄 조회에서 딱 4가지가 빠집니다. 범죄 기록 조회에서. 그게 이제 비디오물에 관한 배포 여러 가지 이렇게 그런 내용인데, 제가 제안을 하면서 올렸어요, 신문고에. 이게 10몇 번 올렸습니다, 제가. 근데 답변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쭉 나오다가 마지막 2022년 10월 28일 날 이제 경찰청에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제가 이제 한번 읽어드리면, 성범죄 경력 조회 의무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의무일 뿐 경비업법에서 규정한 필요적인 절차는 아니므로 경비원 배치 신고 관련 업무 처리 시 성범죄 경력 조회 해신서 첨부 여부에 따라 경비원 배치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그래서 이제 이게 배치 신고할 때 그냥 경비원 배치 신고만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범죄 조회에 관련된 검열은 경찰청에 1회 이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관할 경찰서에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미 검열을 2번 합니다. 그럴 때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예, 관할서에서.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질의를 해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청에서 어떻게 딴지를 걸었냐면, 니네 일용직이 어떻게 고용관계냐. 하루 프리랜서 들어오는데 그냥 걔네들 바로 할 때마다 성범죄 띄워야 된다. 만약에 서울청의 해석대로 만약에 오늘 12시에 또는 6시에 의뢰가 들어와서 프리랜서 경호원을 제가 쓰려고 하면 6시에 성범죄 조회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왜 고용관계가 아니냐라는 업무를 제가 물어봤더니 노동부에 고용관계라는 걸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다. 그래서 제가 고용노동부에 질의했습니다. 제가 1년간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1년에 10번을 쓰건 20번을 쓰건 300번을 쓰든 제가 지시를 내리고 돈을 주고 월급을 기본 급여를 주고 인건비를 주고 하는 업무인데, 이 노동자와 내가 고용관계가 긴가 아닌가? 고용관계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따라면 경찰청 답변입니다. 고용노동부의 법령 해석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근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인과 근로자의 관계로 비정기적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라도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였다면 이후 근로계약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더라도 그때마다 성범죄 경력 조회할 의무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담당 반장님께서 이 내용, 물론 지침이 내려가셨을 겁니다. 이 내용 한 번 더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경비 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 아까 이제 20명 이상. 요거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그 20명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때 당시 아마 한 내용은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구사대나 이게 용역 깡패 이런 막 사건들 많을 때 보면 보통 막 100명, 200명, 막 300명 이렇게 들어가서 막 이렇게 노조 측하고 부딪히고 막 사건 사고가 있으니까 최소 인원으로 아마 한 20명까지 이렇게 맞춘 것 같아요. 그러면 집단면 현장 20명까지는 일용직으로 써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겠다라는 기준이 아마 20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 법을 만들 때 담당께서. 그러면 우리가 집단면 현장에 3명, 4명 들어갑니다. 그런데 복장 똑같이 하고 명찰 다 하고 양복 다 입히는데, 또는 이제 조끼도 입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복장을 양복이 다 개인 맞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 학교에 소속된 것도 아니고 몇천 개 되는 우리 경비업자들이
일할 때마다 무슨 택틱거리나 또는 뭐 우리가 복장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와이셔츠나 뭐 흰색 계열의 와이셔츠나 뭐 어두운 계열의 뭐 양복 바지에 구두를 신겠다. 명찰은 뭐 왼쪽 가슴에 달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 어떤 이제 뭐 또 비슷한 좀 이런 뭐 오해하는 게 있어서 제가 다시 제안을 하기도 이제 다시 신문고에서 다시 좀 확인을 받기 위해서 제가 올려놓은 게 여러분들 일반인들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취지는 뭐냐면 이 복장에 대한 취지는 경찰과 군인, 경비원 헷갈리지 않게끔 오인하지 않게끔 우리가 어떤 복장을 했는데 경찰인 것처럼 보이면 상황이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오인하지 않게끔 복장을 웬만하면 통일시켜라. 예. 근데 이제 그 통일의 기준이 우리가 넥타이로 통일하고 또는 옷을 흰색을 맞췄는데 개인에 따라서 회색일 수도 있고요. 와이셔츠가. 그런데 이게 완전히 틀린 빨간색도 아닌데 그 조금 틀린 걸 가지고 담당께서 트집을 잡으시면 아마 이 경비업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또 구두가 까만색이어야 되는데 회색이에요. 과연 이 복장 기준을 보는데 이 담당께서 이걸 틀린 기준이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이게 경비업법이나 이 취지에 맞는 것일까요? 저는 조금 그러면 차라리 뭐 로봇을 써야 되겠죠. 또는 아니면 전국에 경호원 교복이라고 해가지고 전국을 그냥 통일시켜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신변보호 같은 경우는 복장이나 다 사복도 많고 뭐 물론 이제 신변보호는 명찰을 안 달아도 됩니다. 근데 일반 시설경비 같은 경우도 특이한 경우 지금 이제 나오겠지만 특수한 경우는 이제 미리 관서장에게 얘기를 해서 허가를 받으면 명찰을 안 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집단면회 현장이나 도구민 등의 의무에서 20명 이하로 들어가는데 이 복장에 대한 규정이 이 굉장히 기준이 담당 경찰관들께서 너무 아주 예민하게 너무 이걸 원칙이라고 해야 되나요? 참 이게 볼 때 이름표를 달고 어느 정도의 통일성이 되면 경비원으로서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완전 특이하지 않을 과정에서는 이제 그런 걸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계경비 업무야 뭐 이제 세콤이나 뭐 이런 거니까 그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결격 사유 이것도 이제 아까 범죄기록조에 요 이제 말씀드린 거고 경비지도사 뭐 내용 요것도 말씀드린 거고 특수경비는 특수경비대로 그 다음에 이제 경비원 등의 의무 뭐 이거는 이제 경비원의 직무를 수행해 경비 업무만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집단면회 현장에 가서도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도 이제 정당 방어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 경호원들이나 경비원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체증을 꼭 하면서 이제 뭐 꼭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떤 노하우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경비원의 복장 아까 이제 지금 말씀드렸듯이 복장이 나왔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 경비원의 복장은 시설 경비든 집단 민원이든 다 명찰은 달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경비업자는 경비업무 수행 시 경비원에게 소속 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하고 제1항에 따른 신고된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야 하며 복장에 소속 회사를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다른 회사의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단 민원 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또는 경비 업무의 성격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관할 관서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게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조금 시간은 됐는데 시설 경비 업무였습니다. 그 업무가 뭐냐면 어떤 이제 행사장을 가드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장 앞에 도로를 이제 차들이 많이 오니까 차량 통제가 좀 필요한 거예요. 안내죠, 안내. 근데 이제 차량 안내하는데 2명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배치 신고를 했어요. 이게 이제 20일 이하는 안 해도 되는데, 시설 경비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일을 시키다 보면 우리 직원들이나 또는 프리랜서 경호원들이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실제 물론 이제 배치를 안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 제가 배치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 산재 처리라든지 또는 근로자 재해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중에 사건 처리를 할 때 저희들이 조금 편리성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런 증거 자료를 제가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올리는 거거든요. 제가 또 합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한 조금 더, 그리고 경찰에 조금 더 협조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이제 배치 신고를 합니다. 근데 이제 20일 이하의 시설 경비 업무는 사실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름표를 부착하지 않고 진행하겠다. 왜냐하면 도로에 나가서 제가 이 도로 통제 안내만 하는 건데, 굳이 제가 여기다가 이름표 달면서 그 외부에서 바깥에서 제 이름을 누구한테 아무데나 다 알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집단 민원 현장에 누가 싸우는 현장도 아닌데, 그리고 1년 내내 그 어떤 건물을 지키는 경비원도 아닌데, 이게 조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올렸어요. 그런데 배치 신고는 내가 했는데 전화 와가지고 이미 제가 그 배치 근무를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이름표를 왜 안 달았냐는 거예요. 제가 배치 신고할 때 나는 이렇게 해서 여기 신고된 통일복장을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제가 올렸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배치 신고했으면 배치 신고를 보고 만약에 그 내용이 명찰을 달아야 된다. 제가 이제 그 도로 통제 때문에 명찰을 안 달겠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담당께서 그게 좀 부적합하다라고 하면 저한테 먼저 가기 전에 이름표를 달아라라고 하든지라고 했어야 되는데, 저는 이미 신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경찰청의 답변은 뭐냐 하면, 신고를 한 게 경찰 관서장의 허가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관서장의 허가는 어떤 식으로 제가 받아야 되느냐, 제가 다시 질문했었어요. 우리 경비업자는 배치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 배치 신고할 때 부득이한 사유를 나는 썼어요.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를 보고 배치 신고를 보고 우리한테 그거는 부당하니까 다시 정정하라고 저한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실제 관서장이 이걸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을 받아서 담당이 전부 다 내리는 거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한 질의도 하고 제안도 하고 했었습니다. 우리 반장님들께서 이게 무슨 사건 나는 현장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을 보시고 경비업자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들어가는데 여기는 이름표를 조금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또는 이러한 것이 외부인들, 왜 바깥에서 하는데 이름표까지 달게 좀 그래서 이름표를 생략하겠습니다 라고 올렸습니다. 그러면 담당께서 이거 제가 볼 때는 부득이한 사유, 그냥 이 정도는 받아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사건 나는 현장도 아니고. 이해해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신변보호 업무, 이름표 안 답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비원의 장비는 사실 우리 경호업체 입장에서는 장비 웬만하면 안 합니다. 분사기, 단봉 이런 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맨손으로 하고 차라리 바디 터치로 정당방어, 체증하면서 해야 저희들이 안전합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당하는 쪽이 더 안전하지, 우리가 이런 무기를 쓸 때는 야간에 우리가 이제 순찰이나 돌 때는 들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긴급하게 상황이 우발적 범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착용을 하고 가지만, 웬만한 신변보호 현장에 들어갈 때는 오히려 장비를 착용 별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차라리 장비 대신에 저희들 가방이나
차라리 어떤 거 방어할 수 있는 우산이나 여러 가지 뭐 다른 뭐 저희가 좀 방어할 수 있는 걸 그냥 물건을 들고 가지 이런 장비는 되도록이면 안 쓴다는 걸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경비원의 명부 뭐 이것도 있는데 뭐 이런 것은 뭐 간단합니다. 이런 거 행정처분 뭐 이건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경비지도사 뭐 경비협회 뭐 이런 거는 이제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경비업법의 기본적인 사항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중복 배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중복 배치는 경비원이 집단민 현장에 한 곳에서 만약 6개월간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야간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주간에 신변 보호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직업의 자유니까요. 제가 시간 남는 거 아르바이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올려서 이미 경찰청에서 할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근데 단 중복으로 이렇게 배치를 넣게 되면 코드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경찰청 내의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코드를 내려야 여기에 코드를 넣을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빨리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중복 배치 가능합니다.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20일 이하의 시설 경비를 들어가는 거하고 집단 민원에 배치되어 있는 거나 또는 신변보호에 배치되어 있는데 뭐 신변보호를 24시간 또는 뭐 신변보호를 뭐 10일 동안 배치한다 또는 20일 동안 배치한다. 근데 내가 잠깐 쉴 때 시설 경비를 들어갈 때는 시설 경비를 배치를 안 하니까 20일 이하는 이건 중복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만약에 신변보호를 들어가 있을 때 집단 면허로 하루 뭐 오전만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하면 중복 배치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시스템의 문제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판사님들께서. 그리고 제가 이제 요번에 올린 것 중에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경비업법은 이제 시행령이 있고 뭐 시행규칙이 있죠. 이게 이제 이 시행령에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시행규칙이 있네요. 시행규칙에 보면 경비원의 복장 등 신고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경비원의 복장 관할 관서장에게 하는 거 시정명령 이행 보고 경비원 이름표 상의 가슴 부위에 부착하여 경비원 이름을 외부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 이름표는 무조건 가슴 부위에 있어야 됩니다. 가슴 부위에. 그래야 이제 식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예전에 저희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명찰을 가지고 갔는데 이 명찰이 이제 한번 상황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명찰이 떨어진 거예요. 명찰이. 그러니까 처음에 검열할 당시에 명찰을 다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상황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명찰이 떨어져 나갔어요. 떨어져 나가고 난 다음에 경비업 그 담당께서 오셔가지고 왜 이름표 부착 안 했냐고. 아니 상황이 있어가지고 떨어져서 어디 잊어버렸다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거 못 해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가 상황이 생겼을 때 동영상을 촬영한 것도 있고, 물론 이제 경비업자들은 집단민원 현장을 들어갈 때는 이름표를 어떻게 보면 더블로 2개씩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왜냐하면 집단민원 현장의 시간이 주주총회나 이런 거는 오전 또는 오후에 금방 끝날 수 있지만, 조금 상황이 계속 대치가 되는 상황에서는 계속 부딪힐 수가 있기 때문에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우리 경비업자가 좀 아셔야 되는 게, 이 명찰에 이제 이게 상처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찰을 사실은 비닐로 된 거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 프리랜서 경호원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름표를 이렇게 우리가 천으로 돼 있는 거를 이렇게 이렇게
오바로크라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실제 이렇게 박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친구를 계속 쓸 수도 없는 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옷비늘을 쓰는 이름표를 플라스틱으로 된 거를 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 상대방이 여기에 긁힐 수도 있고 저희가 긁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조금 방지해야 되는 거. 이 뭐 경비업자들은 그런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실제 이 이름표를 조금 여유분으로 이름표 안에서 이름이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확인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조금 우리 그 경비업 담당 반장님께서 상황이 일어나서 어떤 이런 이름표가 좀 없어졌다든지 옷이 찢어지거나 뭐 이런 거는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기본적인 웬만한 건 제가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전에는 신변 보호도 24시간 전에 배치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걸 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권도의 경감님이 계셨죠. 그래서 저희가 제안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법을 조금 제안해서 좀 바꿔주신 게 신변 보호는 투입 전에 배치 신고하는 걸로. 예, 뭐 굉장히 천만다행이죠. 왜냐하면 스토커가 지금 당장 찾아온다는데 어떻게 24시간을 기다렸다 나가겠습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집단민의 현장에 대한 문제도 있고, 뭐 지금 성범죄는 풀렸죠. 그래서 이제 일반 신변보호는 그냥 들어가면 되고, 가장 지금 많이 부딪히는 게 아마 집단민의 현장의 해석입니다. 신변보호도 집단민의 현장에 들어가는 신변보호는 무조건 집단민의 현장 배치 신고를 받아야 되는 거죠. 신변보호 대부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배치 신고를 만약에 이제 재개발인데 재개발 총회를 하는데 재개발 총회에 들어가는 참석자가 자기가 개인 신변보호를 자기 집에다 집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물론 여기 앞에 있는 뭐 이제 여기 그 총회장 안에 있는 경비원들이 이 개인이 데리고 들어온 경비원을 못 들어가게 하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 신변보호 경비원이 더 많은 경우가 있어요. 뭐 10명을 데려오고 여기는 5명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걸 밀어요. 예, 밀면 어떻게 되죠? 경비업자는 경비 업무를 벗어난 행위죠. 이 장소는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못 들어가게 돼 있는 거죠. 자격이 없는 사람은. 근데 이걸 밀고 들어가게 되면 경비업자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 경비원도 경비 업무를 벗어난 행위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러한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금 일용직을 웬만하면 하지 않고 배치 신고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아마 우리 경비업 담당 반장님들께서 배치 신고를 해야 우리 관할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한 겁니다. 만약에 내 관할인데 일용직으로 들어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죠? 야, 그 경비원 같은 애들이 신고 안 들어갔는데 생활안전계 알고 있어? 라고 만약에 했을 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고가 난 다음에 사건 처리를 하려고 하면 이걸 어떻게 또 이걸 처벌해야 되고 사고가 이미 났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죠. 그럼 오히려 더 손해입니다. 차라리 배치 신고가 들어오면 그래 합법적으로 하려고 하구나. 미리 이렇게 좀 받아주시고 이런 거 상세하게 좀 물어보고 이러한 거면 불법이니까 이러한 걸 조심하세요. 라고 설명해 주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한 거죠. 그리고 나가서 확인할 수도 있고 현장에. 그런데 이런 게 일용직으로 너무 보편화되다 보면 그냥 경찰서 내부에 있다가 갑자기 사건 터지면 또 달려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런 경비업법에 뭐 예전에 보면 뭐 사실 제가 이제 뭐 잘못하겠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런 뭐 조사를 하거나 이런 거는 상황이 터졌을 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경비업법상에 정확한 배치 신고를 넣습니다. 그 배치 신고서를 근데 배치 신고를 그렇게 급하게 주시면 저희도 그 사람 대해서 배치 신고 5분 전에 들어가면서 넣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이 바뀌었어요. 아니 조회를 어떻게 하죠? 조회를 어떻게 하겠냐?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예.
저희가 조회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경찰청에 질의를 한번 해보세요. 5분 전에 들어와서 신변보호가 경비법상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하고 나가게 돼 있는데 그럼 조회하는 시스템은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 제가 이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이 생활안전계와 굉장히 이 많은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계속 우리 이제 한국민간경호협회라고 이렇게 이제 사건에 대해서 관련된 경찰서하고의 문제 이런 걸 제가 굉장히 많이 우리가 이제 이게 15년 가까이 저희가 많이 제안도 하고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게 제가 국회에도 올리고 하지만 저희들이 이게 경호업체가 사실 소규모거든요. 전국에 이 경비 관련된 것 중에 가장 큰 게 기계경비, 시설경비, 이거죠. 아파트나 건물에 경비 많지 않습니까? 1년 내내. 그게 그 규모가 굉장히 크죠. 근데 신변보호는 사실 금액은 그렇게 크질 않는데 사회적 사건은 굉장히 이슈가 됩니다. 이게 일반 개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상상하지 못하는 살인사건까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신변보호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우리 경찰서에서 이런 신변보호나 집단면회 현장에 배치 신고를 하려고 할 때는 조금 이게 어떤 갑과 을이 아니라 또는 적발 위주가 아니라 이 경비업체를 어떻게 하면 내 관할 구역에서의 사건 없이 어떻게 이 친구들을 잘 내가 이렇게 조언도 하고 잘 이렇게 운영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 먼저 고민을 좀 하시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셔 가지고 경비업자와 좀 이렇게 잘 협력할 수 있는 관계로 좀 생각해서 지휘를 내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이제 2016년에 성범죄 관련된 문제가 또 있었고, 또 이제 이번에 해가지고 이제 다시 제가 이제 확실하게 받은, 아청법 관련돼서 확실하게 받은 거라 성범죄는 이제 배치 신고할 때는 문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많이 올리긴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조금, 하나 더 말씀드리죠. 제가 이제, 헌재에다가도 48시간 전에 인원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그것도 제가 조금 인권 침해다 이런 것도 올렸지만 잘 안 됐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비업자는 예비 인원을 넣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넣은 게 뭐냐면 그 예비 인원을 만약에 우리가 구하지 못할 경우에,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로 걸렸어요. 근데 경비원은 들어가야 되고 의뢰인하고 계약은 했고, 과연 이러한 특수 상황에서의 경비원 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정말 안 된다고 하겠죠. 경찰청에서 법이 그렇게 돼 있다. 니들이 예비 인원 니들이 맞춰라 이러겠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올린 것 중에 네, 제가 이제 위헌 소송을 제가 2013년도에 13년도가 아니고 제가 2017년도에 올렸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위헌 소송 관련된 이게 인권 침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보다도 경비원의 결격이 굉장히, 그리고 집단면회 현장의 결격이 굉장히 심합니다. 벌금 전가가 3회도 아니고 1회만 있어도 5년간 제한되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변보호는 들어가도 집단면회는 못 들어오는 경비원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다 보면 우리가 체증을 못하게 되면 쌍방으로 벌금을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5년 동안 집단면회 행사장을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빨리 행사장은 빨리 풀려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우리가 부딪히는 현장은 벌금이 있어서 못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이 행사장은 좀 풀어줘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참 제가 이게
제가 이제 녹취도 뭐 이렇게 많이 하고 관할 경찰서랑 너무 많이 뭐 사실은 바뀔 때마다 대응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게 뭐 그때마다 제가 경비업법 들고 다니면서 막 설명도 드리고 막 싸우기도 하고. 제가 지금 우리 경비업 반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시는데 일도 많으시고 경비업법 자체가 또 좀 어렵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원칙적으로 막 따지려고 하시면 이게 어떤 또 취지에 맞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이게 경비업 담당께서 경비업이 법이 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또 그렇게 안 할 수도 없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으로 돼 있는 것도 해석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이게 문제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참조하셔서 앞으로 좀 해 주셨으면 뭐 좀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 지금 올린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집단면회 현장이 금요일 날 오후에 만약에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물론 당직도 있을 수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없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내가 토요일 날 만약에 06시에 배치 신고를 넣었다. 또는 금요일 날 뭐 저녁 8시에 배치 신고 집단면회 넣었어요. 그러면 토일, 월요일 날 오전 7시에 투입인데 이거를 배치 신고를 넣었으면 그냥 투입해야 됩니까? 투입 안 해야 됩니까? 허가를 못 받았으니까 투입 못 하겠죠. 그런데 배치 신고는 48시간 전에 배치가 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통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황실에 전화를 하고 이렇게 급하게 됩니다 라고 하면, 이게 과연 우리가 상황실에 전화하고 담당께서 없으면 그냥 월요일 날 투입이 어려운 것인지, 제가 이제 이 질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 우리가 이제 경비업자로서의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인건비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회 안녕을 지키기 위해서 일반인들을 1년 내내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 하루짜리, 이틀짜리. 사실, 이게 이제 업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뭐 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자기 목숨 걸면서 사고 날 수 있는데, 이거 돈 1, 20만 원 받으면서 이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 우리 반장님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허가를 받고 배치 신고를 하는 이 경비업체는 합법적으로 100%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어떠한 행동을 하고 월권 행위를 하면 사고 나고 문제되는지를 다 압니다. 왜냐하면 대표이사가 그냥 벌 받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근데 자기가 자기 이름을 걸고 소규모의 회사지만 어떤 사회 안녕과 어떤 재산과 어떤 그런 뭐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보람을 가지고 일을 하는 입장인데, 이런 걸 가지고 하나하나 적발 위주 또는 그 사람을 뭔가 좀 그 하나하나 꼬집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우리 경비업자들은 정말 갑질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일을 그만둬야 되나? 그럼 내가 일용직으로 그냥 들어가야 되나? 뭐 여러 가지 그냥 교체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합법적으로 이렇게 배치하겠다는 사람들을 더 응원해주고, 더 그것을 더 쉽게 받아주고, 그것을 운영해 주게끔, 또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운영의 묘미를 갖추기 위해서 제한사항이 있으면 경찰청에 제한도 좀 해주시고, 서울청에 좀 제한도 해주시고, 우리 취지와 우리 경비업자들 또는 우리 국가와 우리 국민과 생명의 재산을 위해서라도 우리 담당들께서 좀 이런 거 좀 잘못됐다, 이런 법을 좀 바꿔달라, 이렇게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생활안전계 우리 경비업 담당 담당 반장님들께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금이나마 우리 특히 저희 이제 경호만 전문적으로 이 신변보호나 이런 뭐 조금 집단민원 이런 쪽만 하는 우리 경호업체 입장에서
어려움에 대해서 제가 우리 경비업 반장님들께 조금 말씀드려 봤는데요. 조금 더 앞으로 이해해 주시고, 우리 경비업법은 우리 국가 산업에 또는 국가 사회 안녕에 꼭 필요한 법률이기 때문에 지금 입법 예고도 나왔지 않습니까?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비업체를 쉽게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지금 어려운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쉽게 만들었는데 일을 할 수 없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좀 제한해 주시고, 이러한 것을 쉽게 하되 합법적으로 배치 신고를 하면 합법적이니까 거기에 대한 처벌은 누가 받죠? 경비업자가 받는 겁니다. 근데 뭐가 이렇게 행정이 할 게 너무 많죠? 왜 이렇게 많죠? 예.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글로 쓰나요? 우리 경비원이 뭘로 합니까? 칼로 누가 의뢰인 찌르면 우리가 글로 막나요? 문서로 막습니까? 1분 1초가 내가 정말 먼저 가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에 대한 상 줍니까? 국가가? 예. 20만 원 받고 여러분들 뛰어들 수 있습니까? 사명감 아니고 어떻게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직업이기 때문에 이걸 목숨을 걸고 하는 거거든요. 예. 꼭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예. 하여튼 이걸로 마감하고요. 앞으로 우리 경비업 담당 반장님들의 건강과 앞으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하여튼 건강하시고, 그동안 또 제가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그동안 저랑 지금 경찰청도 그렇고 서울청도 그렇고 저랑 많이 싸웠지만, 저희 경비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하루를 안 나가면 어떤 때는 15일, 20일을 일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못 먹고 삽니다. 투잡, 쓰리잡 해야 되거든요. 예. 저 투잡도 합니다. 예. 그런데 그거 한번 나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제약이 많으면 이거 과연 이 지금 법에 이렇게 지금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렇게 20명 이상도 10명 이하로 지금 만들고 있는 입장인데, 또 사회적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걸 줄일 수 있는 거는 이런 어떤 개인 신변 전문, 이런 집단 민원 전문, 이런 경호업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합법적으로 배치를 많이 할수록 우리 사회는 안전하다는 거, 정말 마지막으로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저랑 싸우고 했던 우리 경찰청이나 우리 서울청이나 제 개인적 감정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먹고 사는 입장에서의 긴박한 아주 입장이었다라는 거. 제가 그 한 번을 못 나가면 저도 먹고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정말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화를 냈던 거, 이 자리를 비롯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개인 감정은 아닙니다. 하여튼 제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 후배들, 지금 현재 경호를 하고 싶은 거나 또는 하고 있는 우리 후배들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나서 했던 그냥 말투였고 그런 언성이었으니까 이해하시고요. 지금은 제가 그냥 좀 알고 싶다라고 하면 웬만하면 제가 문서로 다 합니다. 제가 또 전화하고 그러면 또 불편하실까봐. 그래서 지금 생활안전계 전국의 관할 경찰서에 우리 생활안전계 경비업 담당 반장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이러한 어떤 좀 큰 의미의 경비업법을 좀 이해하시고 우리 경비업자를 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